영상 작업 열심히 하고 밖에 나왔는데 날씨가 꾸리꾸리하네요. 이렇게 흐리다가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또 밝아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밤이 돼가지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지만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유롭죠. 한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장면들이요, 여기 남미가 아니죠, 여기는 북미죠. 멕시코 남부, 이 동네에서는 가끔씩 보여요. 약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데 안 봅니다, 안 봐. 지금 일요일 한 6시 정도 됐거든요. 시장에 나왔어요. 시장이라기보다는 관광객들이 여기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광장 쪽으로 나왔는데, 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깔아놓고 팔아요. 여름에도 뭐 낮 17도, 아침 17도, 오후는 26도라서 이렇게 따뜻한 옷들을 많이 팔고 다 수작업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따뜻한 그런,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동안 봤던 멕시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원주민 같은 그런 쪽 분위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 저기 지금 뭐 펑펑 터졌잖아요. 저거는 뭐냐면 폭죽이 자꾸 터뜨리더라고요. 아침 일찍도 터뜨리고 밤에도 터뜨리고, 왜 이렇게 터뜨리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들도 가끔 그런 거 보는데 여기는 되게 심해. 진짜 로컬 분들 표정, 얼굴이 보이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멕시코도 얼굴이 이렇게 까매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쪽 산크리스토발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여기 정말 남미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저도 약간 원주민 풍의 그 옷을 알록달록한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는데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제일 알록달록한 옷이 이건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브랜드인데, 처음 해외 나왔을 때는, 여행 시작했을 때는 아낀다고 해서 안 입고 나왔는데 그냥 되게 그립더라고요. 입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 여기 애기 젖준 거 보이시죠? 되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쪽 길로는 처음 와봤는데, 와, 이쪽 길도 사람들이 많네. 여기, 와, 저 총 들고 여기는 무장 경찰들이요, 멕시코 어디 가도 많아요. 근데 정작 뭐 범죄 같은 거 뭐 터지는 거 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2달 반 됐거든요, 멕시코 온지. 너무 안전해. 이게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위험한 동네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센트로 위주로도 다녔고 여기저기 다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전해서 멕시코가 너무 편해요. 제 거의 이제 뭐랄까, 인생 최고의 여행지가 됐거든, 그런 느낌? 진짜 처음에 멕시코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중미로 내려가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제 그 벨리즈라든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가 이런 데가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멕시코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물가도 좋고, 정말 최고다, 최고. 제가 안 왔던 길로 와보니까 버거킹도 있고, 아까 본 칼스 주니어도 있고, 미국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스타벅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여기는 프렌치들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머무는 숙소에도 3분의 1이 프렌치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사냐 이렇게 프렌치라 그러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무 많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뭐지 모르게 이게 수공의 그런 시장은 온 것 같은데, 뭐 저는 이런 건 이제 관심이 없거든요.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렇게 뭐 반지 같은 거 하고 팔찌 같은 거 하고 다니는데, 저는 뭐 관심이 없는데, 근데 가끔씩 눈에 탁 띄는 그런 뭐 뭐랄까 수보니 것들이 보이긴 보여요. 근데 제가 이제 점점점 이게 뭐랄까 장기 여행자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사면 그냥 옆길과 한 30-40개국을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이 안 나간 거죠, 손이. 한번 DHL로 한번 한국으로 보내야겠다 생각도 뭐 드는데, 짐 같은 거. 근데 뭐 많이 사지는 않았어요. 이거 호박 같은 거잖아, 이거. 아닌가? 그냥 뭐 약간 싸구려 느낌은 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다 닫는 시간이어가지고 많이 닫았네요. 이런 이제 남미 분위기 풀풀 나는 것들, 어디서나 이제 멕시코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인데, 여기가 또 가죽으로 유명해서 이 동네가 가방 같은 게 많이 보여요. 그래도 멕시코까지는 안전해요. 안전한 나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입고 다니고, 뭐 돈 있는 척 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깔끔하게 입고 다닐 수 있어요. 타겟이 안 돼. 근데 이제 남미 가면요, 이 얼굴이 아시안이잖아요. 지금 오늘 뭐 제가 아시안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도 못 보셨겠지만 진짜 이제 거의 시선 집중. 제가 이렇게 가다가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 같은 경우도 제가 오래된 중고차를 끌고 다니는 이유가 타겟이 안 되려고 해요. 타겟이. 왜냐면
뭐 산적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뭐 BMW 같은 거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뜯기는 거지 이제. 그냥 차만 훔쳐가면은 뭐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을 이제 죽이고 가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지. 최대한 여러분들이 남미 오실 때는요 좀 추리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기 멕시코는 안전하니까 그나마 제가 이러고 다니는 거지. 그리고 어디 가나 돈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면 뭐 여기 멕시코나 뭐 남미나 뭐 동남아라든가 뭐 필리핀 이런데 어디 가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야, 청바지가 15,000원이야. 15,000원. 제 200이 달러가 아니고요 200페소거든요. 15,000원 하나 이제 1페소 이제 75원 정도 하니까 엉덩이 자신 있으신 분들 이런 데서 이제 사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미 특히 이제 멕시코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뭐 그 더운 나라 이미지가 있을 텐데 지금 8월 11일인가? 근데 복장들 보세요. 더운 나라가 전혀 아니잖아. 이 멕시코라는 나라가 한국의 15배예요 19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역마다요 여기가 다 기절이 달라요. 지금 엄청 뜨거운 데도 있고 막 습한 곳도 동남아만큼 습한 곳도 있고 칸쿤 같이 그리고 이제 이런 곳들도 있습니다. 우와, 춤판이야 춤판. 와, 오늘도 공연하네. 일요일이라고. 마지막 신나셨어. 정말 길거리에서 춤추는 사람들 그리고 호응하는 사람들 키스하는 연인들 너무 여기가 천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아. 흐뭇해 되게. 걷다가 되게 감동받고 막 그래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이래서 남미 사람들이 되게 낙천적이고 그 인생에 대한 행복도가 높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말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요. 하루 몇 번씩 해요. 너무 좋아 분위기. 네, 피자집에 식사하러 왔습니다. 음악 소리가 나가지고 밖에서 먹어야겠어요. 분위기는 되게 좋다. 이런 거 불 같은 거. 여기 진짜 분위기 너무 좋죠. 이게 너무 귀엽다. This one fruit has a regular spiciness, and this is balsamic vinegar. 오케이, And not spicy. 오케이. 그라시아스. 여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가격대가요 피자가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다른 음식들도요 뭐 2만원이 안 넘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메뉴도 있고 또 이 친구 영어도 잘하고 괜찮습니다. 콜라가 5,000원이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음식이 나왔는데요 하와이안 피자 시켰고요. 멕시코에서 하와이안을 시켰어요. 약간 이거 상큼한 게 좀 땡겨가지고 크기는 뭐 이렇습니다. 이거 다 못 먹겠죠? 어차피 일단 먹고 나서 제가 사실 오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먹고 나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피자 맛은 뭐 어느 나라나 뭐 똑같지 뭐. 자, 이렇게 짜. 짠데 맛있네요. 괜찮네. 그래도 어디 가도 하와이안은 중간을 하는 것 같아요. 남미는 정말 하늘이 너무 이뻐요. 이게 지금 저녁인데 와, 공기가 깨끗하니까 하늘이 이렇게 이쁠 수밖에 없지. 놀랍죠. 제가 좀 여유롭게 여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여기가 또 아름다운 또 가로수길 여기가 음악이 아주 여기저기서 다 들려가지고 제 이야기가 아마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참 여유롭게 혼자 이렇게 있기엔 너무 좋은데 좀 아쉽다. 야, 엄청나죠? 엄청난 분위기. 너무 좋아. 와,
어디 조용하게 이야기할 만한 데 없나? 여기저기 막 노래소리 때문에 이게 레코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참. 호텔로 들어가야 되나? 호텔에서 너무 많이 촬영해가지고 좀 다른 데서 좀 이렇게 다른 것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겠어요. 와, 이 밤 분위기 보세요. 밤 분위기 완전 아까랑 또 다르네. 야, 역시 동남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밤이 이뻐요. 밤이. 진짜 밤에 사람들이 더 많은 거 보이시죠? 동남아도 그런데 이게 남미도 이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라오스 루앙프라방에 그 야시장 있거든요. 야시장 생각도 많이 나고, 그 야시장의 킹은 바로 이제 태국이죠. 태국 어딜 가나 야시장 엄청나게 크고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근데 참 태국의 그 야시장은 먹거리가 되게 장난 아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여기는 먹는 게 좀 약해. 여기는 먹는 게 하나도 없어. 이게 좀 아쉽죠. 야, 어렸을 때 진짜 좋아했는데. 귀여워. 애기들 귀여운 거 봐. 약간 쌀쌀해지니까 이제 옷 입히네. 뛰어가고 있는데 훔쳐서 도망가는 것 같아. 오마이갓.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었는데 애가 미친듯이 뛰어가니까 내가 잡았어야 됐나? 씨, 무섭다. 깜짝 놀랐어. 이 러블러브한 그런 이 분위기에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동네에 뭐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은하수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번개도 쳐가지고 이제 비 올 것 같아. 오늘 밖에서 뭐 이야기하는 거는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정말 상업용 부동산이 팍 터진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제가 제 경험을 한번 토대로 해서 실무 경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거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터져도 어떻게 뭐 요술을 부려가지고 재무부라든가 연준이 이거를 마법처럼 풀어낼 수도 있어요. 폭락도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대체로 이런 일들이 터지면은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금융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요동을 치는 건 맞고, 그게 지난 3월달 우리가 봤죠. 목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는 거죠. 왜냐면 뭐 여름에 태풍이 오든 말든 일단은 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민방위도 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일들이 터질 거를 가정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가상 연습을 한번 워게임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일단 당연히 이제 지방은행부터 터지겠죠. 지방은행이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이제 빌려줬는데 만기가 됐는데 이 돈을 빌려간 그 기업이라든가 펀드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주체들이 이제 만세를 불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려받아야 할 돈들을 못 받게 되고 이게 부실채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제 예금이 빠져나가겠죠. 정말 요즘 빛의 속도로 핸드폰으로 그냥 다 빼잖아요. 지난 3월 달에 우리가 SBB 사태를 통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 은행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거고, 제가 어디서 이야기한 건지 잘 기억 안 나는데 총 200여 개 정도 되는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고, 재무부 제닛 옐런 장관도 지금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거를 공표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위험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저런 은행들에서 뱅크런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시중 대형 은행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시중 대형 은행들은 일단은 지방 중소형 은행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대형 은행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지난 3월 달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웰스파고라든가 그 시티라든가 좀 이야기가 조금 있긴 있거든요. 이쪽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그 익스포저가 조금 있는 편이고, 대형 은행 중에서 한두 개 정도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한 개가 넘어지게 되면 이것도 굉장히 큰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고, 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은행이
현금을 100%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 내외 이제 들고 있는 건데,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아무리 시중은행이라 하더라도 돈이 빠져나가면 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뭐 대형은행이 망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형은행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거죠. 사실 그 팬데믹이 터졌을 때 대형은행들 뭐 뱅크런이 일어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진짜 힘들었어요. 왜냐면 신용경색 때문에. 제가 전편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이 버블이라는 게, 레버리지라는 게, 이런 게 줄어드는 그런 신용경색 상황에서는 서로 돈도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한 쪽들이 이제 완전 목말라 죽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른 금융기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도미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이게 도미노처럼 넘어가면서 조금만 도미노가 결국에는 큰 은행, 큰 도미노까지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난번 서브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죠. 조그만 것들이 무너지고, 처음에 베어스턴스 5위 증권사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AIG가 90조짜리 AIG가 이제 파산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시중은행들도, 대형은행들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과연 엄청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같은 경우 2020년 3월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발 또 신용경색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대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식을 샀던 사람들, 주식을 샀던 그 기관들, 사람들보다는 기관들, 개인보다는 기관들이 값 폭락 때문에 이제 마진콜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1조 정도를 이제 송금했듯이 엄청난 달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원자재 투자를 했던 주체들도 폭락 때문에 마진콜을 당하고, 그래서 달러가 필요하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딱 지금 이 사태는 서브프라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그 이유였잖아요. 가장 큰 이유였잖아요. 뭐 파생 상품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근원적으로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문제였던 건데, 만약 이번에 상업용 부동산이 터지게 되면은 부동산 플러스 채권이라고 저는 봐요. 채권 가격이 지금 장기물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0%씩 빠져 있는 상태고, 지금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양방으로 깨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시중 대형은행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지금 시가평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위기 상황이 터졌을 때 2020년 3월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때 당시 여러분 생각하는 안전자산인 금 가격과 그 채권 가격이 다 스프레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만 튀었습니다. 왜냐면 다들 마진콜을 갚기 위해서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금으로 돼요? 채권으로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산들을 파니까 이게 플래시가 터졌어요. 플래시. 완전 이게,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7불 갔어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거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전대후문한 일인데 이런 일이 또 생겨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트를 깨버리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한 5만 뷰 나왔는데, 결국 이런 플래시도 사람이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이 주문내는 거거든요. 왜냐면 사람은 주문낼 때 마이너스 몇 불 이런 거 주문낼 수가 없거든요. 기계들이 내는 겁니다. 기계들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뭐냐면 채권에서 문제가 터졌잖아요. 채권에서 부동산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터진 자산을 여러분들 사고 싶겠어요? 부실화된 자산을 여러분이 삽니까? 아무리 예전엔 안전자산이었지만. 그러면 당연히 이자율이 또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채권은 투매하게 될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 이런 상황들이 터지면 연준이라든가 그 재무부, 정부 당국에서 돈을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돈도 어떻게 마련하냐면 채권 발행해서 돈을 푼 거잖아요. 그럼 또 채권 물량이 또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들,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겠지. 또 그럼 채권 물량 나오겠네 시장에. 그러면 또 채권 가격 더 빠지겠네. 그럼 금리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리만 때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경제가 진짜 좋았어요. 완전 화랑이었어. 화랑. 중국도 엄청난 화랑이었고, 그때는 중국도 그 국가 부채가 GDP 대비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40%도 안 됐을 거야. 엄청나게 괜찮았었고, 미국도 뭐 그 부동산 버블이 있었긴 했지만 경제는 엄청 잘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가 그 당시는 골디락스,
진짜 골디락스였어요. 이번에 뭐 골디락스 얘기 나온 거는 그냥 긴가민가 하는 거였고, 그때는 진짜 글자 그대로 제 생각하기에는 진짜 그 지난 100년 동안 골디락스라고 이름 붙일 만한 진짜 골디락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리만 터질 때까지, 그때를 골디락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호황이었고, 중국발 호황이기도 했고 또 미국발 호황이기도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리만이 터져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통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돈을 풀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금리도 빵프로를 만들어버리고 돈도 2조 달러, 총 4조 달러를 아마 풀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계속 풀 수가 있었단 말이야, 빠르게. 근데 지금은 미국 재정이 지금 정상이니까 지금 셧다운 벗어난 게 2달도 안 됐어요. 지금 5월 말에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합의를 했잖아요. 5월 말에, 5월 29일 날. 그 지금이 8월 11일인가 14일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풀기 위해서 채권을 더 발행해야 되나? 여러분, 제정신이면은 그거는 있기가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합의를 해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11월에. 그리고 내년에도 대선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공화당이 제가 볼 때 또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 이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저는 채권 가격도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고, 이게 정말 답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물가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해외에 나와 있는 저도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근데 돈을 더 푼다는 게 또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와, 민주당이 이번에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걸 이렇게 넘어가게 하진 않을 것이다 막 얘기하는데, 그건 희망 고문이지. 뭐 민주당이라고 해서 뭐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예전에 리만 때도 못 막았는데, 그리고 그 셧다운도 겨우겨우 막았는데 이렇게 뭐 민주당이나 그 공화당이 협상력이 이렇게 막 있지 않아, 제가 볼 때는. 물론 제가 5월달 내내 말씀드렸어요. 셧다운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또 유튜브에서는 또 그 위험파리, 무선거파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참 제가 궁금한 건 그래요. 몇 번 얘기 들었지만 제니 옐런이 이 상황을 미리 타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나는 제니 옐런이나 그 페드나 어디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SBB 사태를 보더라도 그 대형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같은 거 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거의 지방은행들 그냥 죽게 그냥 놔두고 놔두고 이제 그 뱅크론 나온 거 자기들이 다 먹고 그냥 죽게 놔두더라고요. 놔두고 뭐랄까, 인수를 할 때도 채를 헐값으로 산다는 그런 가정하에 이 은행은 산다, 이렇게 접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뭐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월가라든가 여의도를 굉장히 선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요, 깡패 새끼들이야, 깡패 새끼들. 깡패들이에요. 그냥 개인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의도를 신뢰하고 월가를 신뢰하니까 그 증권방송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의 말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열렬한 성원을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당하고도 계속해서 그렇게 막 그 얘기 또 듣고 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요. 계속 반복을 하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도 그걸 바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아무튼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도와줬어요. 왜 어떻게 도와줬냐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마구 사주기 시작했어요. 에스오스 쳤거든. 그 당시에 하다못해 미국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용한 나라 한국에 와서 그 산업은행장 민유성 리만 좀 사달라, 2조만 빌려달라 이럴 정도였는데, 중국에다가는 안 그랬겠어요? 중국에다가도 당연히 그랬죠. 그래서 생뚱맞게 미국 국채를 마구 사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미국 국채 보유율 1위를 굉장히 한 7, 8년 오래 했어요. 오래 했죠. 2020년까지도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19년쯤부터 그 무역전쟁 트럼프랑 있었던 거, 그 이후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2021년에 일본하고 역전이 됐을 거예요. 일본이 세계 1위, 미국 국채 보유량 세계 1위. 약간 뭐랄까, 호구 되는 거죠, 호구. 그 위험 자산을, 그 부실 자산을. 아무튼 지금 미국 국채는요, 미국 자국 내에서도 안 사는 분위기예요. 그 국채 입찰을 하게 되면은
대체로 보면은 국내에서 한 50% 이상을 다 소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본, 중국, 그리고 유럽,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거의 10위 안에 드니까 이렇게 국채를 막 샀었는데, 지금은 자국 내에서 안 사요. 자국 내가 30%대고 나머지는 다 해외에서 사죠. 세상이 바뀌었어. 한 60 몇 프로 정도가 그 해외에서 사주는 물량이고, 그리고 나머지 30%대가 그 인기가 없어진 이유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SBB 사태 봤잖아요. 국채 가격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헐값이 되어가고 있는데 누가 저거 사겠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미국이 도덕적 그 해이가 있는 게 계속해서 발행하잖아. 여러분이라면 사겠어요. 그래도 사는 분이 계시긴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되게 난장판이 될 것 같다. 주식시장은 뭐 당연히 난장판이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약간 뭐 버블 있었죠. 제가 애플 팔 때도 얘기했잖아요. 6월 달에 얘기했죠. 실적이 이제 7월부터 나오니까 6월 달에 작년보다 매출 이익이 줄고 있는데 시총이 1조가 더 늘었다. 이거는 미친 거지. 게다가 금리까지 올라왔는데 할인된 거 생각하게 되면 이거는 말이 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나오면은 미련 없이 던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거고, 채권 시장도 답이 없는 거고, 더 지금 그 미국 국채 더 찍어낼 수가 없어. 너무 지금 부담이 돼서. 경쟁률도요, 예전에는 뭐 5대1 막 이랬어요. 채권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국채를. 근데 지금은 2대 몇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옐런도 그렇고 블링컨도 그렇고 중국에 간 이유가,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채권 팔러 나왔다고, 미국 국채 팔러 나왔다고. 근데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당연히 돌아왔겠죠. 그래서 바이든이 며칠 전에 뭘 했냐? 무역 제재, 기술 제재 바로 때리잖아요. 이거는 보복이에요, 보복. 미국의 보복인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 뭐 제 채널 보고 어디 채널 비슷하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하겠죠. 비슷한 부분 당연히 있겠지. 왜냐면 팩트라는 거는 어차피 있는 거고, 저도 어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비관론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냐면 실무 경험이 있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100% 똑같은 거랑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서 한 이야기고, 근데 대부분은 이게 100% 똑같은 건지 좀 다른 건지 이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성구안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다 비슷비슷하구나. 사실 뭐 일반적인 개인들이 그런 방송들을 보고 100% 다 이해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보복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거의 이제 5명, 6명 정도 되는 미국 최고위 인사들 다 보냈는데, 바이든 빼고. 근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계속 보복 이어질 거고, 그러면 중국도 못 참고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약간 미국이 중국을 건드는 거죠. 그러면 뭐 터지겠지. 시점은 올해는 아닐 것 같고, 전쟁이 올해 날 것 같진 않고, 일단 상업용 부동산 이거 좀 어떻게든 좀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진화하고 나서 정리가 된 상태로 전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이 총알이 모자르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총알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를 좀 일으키는 것 같아요. 총소리 났죠 지금. 총이 아니고 폭죽인데, 이게 전 세계 그 총알들을 다 지금 소진시키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이거를 보고 있어요, 분명히. 중국도 나름의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얼마나 지금 총알이 남아 있는지 적어도 지금 모자른다는 상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부동산 차환 발행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빵프로를 빌렸던 금액을 지금 이제 차환하려면 5% 가까이 이제 그 이상이겠죠. 가상금리 더해가지고, 아무리 담보대출이지만 그 상황 그렇게 이제 대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 부동산 가격이 더 빠지겠죠. 지금 뭐 미국 서부 같은 경우에는 20-30%씩 상업용 부동산이 빠졌는데 이게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부만 볼 게 아니고 미국은 되게 큰 나라거든요. 50개 나라. 이 중부라든가 남부에 있는 부동산도 장난 아닐 거예요. 제가 다 다녀봤잖아요. 23개의 주를 석 달 동안 2만 킬로를 다녔잖아요. 60개 넘는 도시를. 야, 여기도 안에도 장난 아니에요. 이 서부만 문제가 아니야. 안쪽에서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빈 아울렛, 빈 백화점. 이게 중국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중국도 문제가 크지만, 이거는 중국은 잘 안 터트리는데 미국은 그냥 터트리게 나눈 다음에 이게 팍
터지고 나면 그때부터 좀 굵고 짧게 그 봉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참 불리한 건 뭐냐면 리만 때처럼 그 중국처럼 이렇게 채권을 사줄 수 있는 주체도 없는 거고, 전 세계가 지금 미국 채를 약간 불안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된 상황이고, 밖에서 도와줄 소방수, 구세주가 없어요, 구세주가.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을 다 판 거예요. 뭐 객기 부린다고 판 게 아니고 진짜 답이 없어.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판 겁니다. 그럼 이 제목을 내가 주식을 판 진짜 이유 이렇게 해야겠구나. 아무튼 지금 이제 찬바람이 좀 불고 해서 저는 이제 슬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좋은 분석 있으면 리플로 달아주시고요.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저도 한번 아이디어를 제가 놓친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악플만 달지 마시고, 어차피 악플이야 달아도요, 제가 대부분 악플 다는 사람들 다 차단했기 때문에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와, 방금 저 문을 잠그시네, 공원. 빨리 내려가야겠다. 여기는 열렸네요. 여러분도요, 지금 파티가 끝나가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나가십시오.